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학의 한 체육관에서 조금은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사용 중인 체육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한 남성이 접종을 마치고 자신이 가져온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과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예정에 없던 작은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는데요. 평소 음악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던 그의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물론 현장 담당자들도 약간의 음악만으로도 건물 전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만난 깜짝 음악회 소식, 바다 건너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긴장까지도 잠시 녹여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양병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2부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냉동만두가 세계의 만두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수출액만 해도 2019년보다 46.2% 늘어난 5,089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이 없는 방문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비접촉 면회도 제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면회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각 기관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환자와 가족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주 선한빛 요양병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선한빛 요양병원 김기주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지난주부터 요양시설의 면회가 전면 가능해졌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월 구종 연휴 이후 비접촉 면회는 모든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촉 면회는 3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접촉 면회 허용 기준은 임종시기, 중증 환자, 환자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필요로 하여 주치의가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와 미리 약속이 되어야 하고 보호자분이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결과를 가지고 계시거나 원내에서 신속항원 검사상 음성이 나온 경우 가능하십니다. 내원하여 보호자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고 면회계 명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접촉 면회 중 보호자분께서는 KF94 또는 N95 마스크,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성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또는 실내화 등의 보호 용구도 착용하셔야 하며 이는 요양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보호자분은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접촉은 피하실 것을 말씀드리지만 1년 만에 직접 만나셔서 그러기는 어려우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접촉 면회 시 음식 섭취 금지는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랑 그제가 이제 주말이었잖아요. 어떻게 주말 맞아서 가족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 많으셨나요? 네. 이번 주말에 하루 평균 50에서 60분가량의 보호자분들께서 오셔서 환자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현재 140여 분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으니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병실에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된 건가요? 대부분 비접촉 면회를 하고 계시고 1층에 비접촉 면회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촉 면회는 현재 극소수 예약 환자들이 이루어지나 1인실에서 보호자분께서 보호장구를 하시고 환자분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제한된 시간만 수행이 되니 이전처럼 자유로운 면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뭐 비접촉 혹은 비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2달 좀 안 되는 시기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도 금지가 된 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접촉 면회 금지를 아쉬워하고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서로를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나마 저희 병원은 구조상 전 병실이 통창 구조여서 병원 밖에서 보호자분들이 야외에서 병실을 보면서 통화하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요양병원에서 가능하셨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이 한 5, 6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떠십니까? 비접촉 면회 기간 동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신 보호자분, 환자분들도 있으셨지만 인지기능 감소증이나 우울 증상이 있으신 환자분께서는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경우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비접촉 면회라도 허용이 되고 나서 분명 우울감이나 고립감은 전반적으로 좋아지신 걸 느낍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서 면회가 가능한 곳도 있었고 또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 시설별 운영 차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역의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지침으로 최근까지 비접촉 면회가 중단된 요양병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곳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이제 그러면 지침이 좀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요양병원 면회 기준 개선 방안에 접촉 면회뿐 아니라 비접촉 면회도 적극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일부 지자체 지침이나 개별 요양병원 자체 규제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변경된 기준 같은 경우도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규정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허용이 하지 않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들도 면회 허용을 위한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달라진 면회 규정에 따라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면회의 경우 저희는 기존과 다를 게 없어서 현행 유지를 하면 됩니다. 예. 대면 면회의 경우 이를 위한 1인실 확보하고 보호자 원내 이동 동선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접촉 면회 스케줄 관리, 보호 장구 구비 및 착용 도움, 신속 항원 검사 시행 주체 정리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잖아요. 이 접촉 면회도 실제로 좀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접촉 면회를 하신 보호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오랜만에 접촉 면회로 직접 환자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보호 장비로 인하여 환자분이 보호자를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이제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뭐 결과가 즉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 검사 후 결과를 보는데 30분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분이 갑작스레 상태가 나빠지셔서 급하게 보셔야 하거나 보호자분이 PCR 검사를 하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야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근데 이건 정말 일부의 의견인데 야간 당직이가 한의사일 경우에는 좀 대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가능하다면 야간 당직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인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신 게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등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임종이 임박하거나 중증의 상태 악화가 야간에 발생할 경우 당직 선생님께서는 상태가 악화된 환자분 곁을 지키고 있으셔야 하셔서 보호자분이 접촉 면회를 위해 오시게 될 경우 신속 항원 검사는 간호사님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정서적 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보호받고 있고 보호자가 날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환자가 인지하는 게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이따금씩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월 1, 2회 찾아오신다면 환자분들의 상당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면회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필요한 방안 같은 걸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행 접촉 면회뿐만 아니라 비접촉 면회도 금지가 됩니다. 환자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면회도 중요하지만 원내 코로나 전파의 억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많은 환자분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요양병원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양병원 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백신 접종자들의 비율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현행 면회 정책 유지를 하거나 적어도 비접촉 면회는 꾸준히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또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약간 로봇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드는데 긴장하셨나요 혹시? 예,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백신 접종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백신 맞으셨나요? 예, 저는 백신 접종을 3월 2일 날 맞았고요. 예. 그 맞은 다음에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열이나 관절통, 오한 등의 증상이 저도 같이 있었고 그 증상을 겪고 대략 한 24시간 정도 지나서는 약간 호전 증상을 보이다가 네. 48시간 지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떤 네.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군요. 예. 그 2차는 혹시 언제로 예정이 돼 있으세요? 아직 날짜가 정확히 잡힌 건 아니지만 아마 지침이 나중에 방역당국에 나오게 된다면 8에서 12주 정도 후에 2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고 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신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65세 이제 미만의 종사자나 환자분들은 이제 비적응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제약은 대부분 맞으셨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역 당국의 지침상 이제 날짜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 정도 맞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 요양병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접종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몸의 이상 증상 같은 거에 대한 걱정이나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최근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응고장애 및 사망 발생 등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기사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게 아니라 ABV5300이라는 특정 제조 단위의 접종만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제조 단위 ABV5300은 총 유럽 17개국에 100만 회분 공급된 걸로 알고 있으며 그중 유럽 9개국에서 접종 중단 후 부작용 문제를 확인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조 단위도 CTMAV로 시작하여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 단위 ABV5300에 반입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경과는 봐야겠으나 유럽의약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일부가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 일부 국가들은 보고 해당 제조 단위 백신은 접종 중단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제조 단위 백신은 들어온 바 없으며 그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단위 백신마저도 유럽의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추후 남아공 변이의 증가 양상, 대규모 임상 결과상의 안정성 및 부작용 등을 봐야겠으나 3월 후반에서 4월 초 사이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파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65세 이상 유한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노인의학에 종사한 사람으로 고령 환자에게 약물 투여에 있어서 그 효과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법입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투여 때도 상당수의 접종자들이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차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때 확연히 그 부작용이 줄어들고 고령층 환자에게서 파이자 등 다른 백신에 비해서 부작용 비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종 시 부작용이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 또는 그 이상이고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파이자 백신을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유한병 환자들이 최초로 접종하게 된다면 그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었던 환자분들 중 2차 접종 시 그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2차를 포기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러한 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스코틀랜드에서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군에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곧 상용화 예정인 2회 접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줄어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인 것으로 연구 결과상 나옵니다. 1차 접종 시 부작용 비율도 얀센 백신을 포함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적은 백신은 없었습니다. 고령층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나은 백신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주 서남빛 요양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처럼 도심 속 투명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약 788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투명 구조물과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의 김환진 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장 김환재입니다. 경기도의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저 2018년 국립생태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도심 속 투명 방음벽이나 건축물 외장 유리 등의 투명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 충돌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연활동 기록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는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만 4천여 마리의 조류 충돌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그 전국 합계 1만 6천여 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생태계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야생 조류의 죽음이 그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작년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투명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말씀하신 그 경기 충돌 예방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니 막 길을 가거나 뭐 어디 가게를 들어갈 때 가끔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유리 문에 머리를 부딪혀본 기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아니 실제로 이렇게 조류가 굉장히 많이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예.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우선 도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사례 조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토대로 도로 투명 방음벽과 공공 건축물에 대한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또 그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준 정비,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운영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조류 충돌 저감 조치 제도화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도민이 참여하는 그 사례 조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정책의 특성상 그 도민이 직접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또 그 조류 폐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조류 충돌 사례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도내 투명 방음벽 등 투명 인공 구조물에 그 야생 조류가 충돌해 폐사하거나 또는 부상, 폐사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진을 찍으셔서 예. 다음 달 22일까지 그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된 사례를 확인해서 빈번한 지역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새로 고침 모니터링 등 활동과 연계해서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조류 충돌을 이제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그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의 저감 원리는 2019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5곱하기10 규칙, 즉 그 대규모의 조류가 패턴의 높이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장애물로 인식해서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는 습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 투명창에 필름이나 테이프 등으로 그 저감 원리를 적용한 일정 패턴의 무늬를 넣어서 조류가 투명 인공 구조물로 인식해서 충돌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투명 인공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미관상의 이유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을 텐데 이렇게 패턴을 넣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에 해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예, 그 최근에 그 시공되고 있는 제품은 그 원거리에서는 인지가 안 되고 가까이에서 볼 경우 이렇게 인식이 돼서 뭐 기존의 그 투명 인공 구조물이 그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 개방감이라든지 예. 미관상의 문제들 그 같이 만족하면서 동시에 그 조류 충돌 방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걱정해오던 그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최근 기후 위기의 그 방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그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 경고에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측은지심 차원이 아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 예,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정책개발팀의 김환진 팀장이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퀴즈쇼 먼데이 퀴즈. 자, 오늘의 퀴즈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된 미국의 음악 시상식인데요.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독 무대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래미, 2번 조수미, 3번 아카데미. 아우 쉽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이냐고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그룹 방탄소년단이 단독 무대를 진행한 이 시상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래미, 2번 조수미, 3번 아카데미.
자, 다들 아시겠죠? 저희는 날씨와 교통 듣고 잠시 후 11시 정각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스페셜 DJ 이현웅입니다. 자, 2부는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꼽은 숫자는 바로 8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2주 연장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다만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모임의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상견례를 하는 자리, 그리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이 그 대상입니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돌잔치 전문점도 수도권에서는 99명, 그러니까 100명 미만이죠. 99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4월부터는 일반 국민도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오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어제 7,100만 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내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서명한 이후 미국 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페이팔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빚투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3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수상에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이 상은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레인 온 미가 수상했는데요. 수상 불발은 아쉽지만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21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페이보릿 뮤직 그룹, 페이보릿 송, 페이보릿 글로벌 뮤직 스타 3관왕에 오르며 그래미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비록 그래미는 불발됐지만 아카데미 후보작이 오늘 밤 발표된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보시죠. 또 미나리의 좋은 소식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자, 오늘은요, 세계 곳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작년 우리나라의 냉동만두 수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냉동만두 수출은 2016년부터 매년 23%씩 증가할 정도라는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냉동만두를 덤플링이 아닌 우리의 표현 그대로 만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에서 먹히는 만두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분 모시게 되네요. 르꼬숑의 정상원 셰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첫 번째 방송을 저랑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또 고정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만두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직 승무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해외를 나갈 때마다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뭐 만두, 특히나 그 뭐 비비땡으로 대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만두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덤플링이 아닌 만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불린다고요? 네,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 중국산 만두, 냉동 만두를 네. 제치고 한국산 만두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만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K푸드라는 말도 생기고 또 이것을 K만두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K만두. 좋네요. 미국 대학생들한테 그 만두 게임을 좀 알려주고 싶어져요, 갑자기. 네. 만두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인근 아시아권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미국에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어디에 좀 많이 팔렸나요? 사실 만두에 익숙한 건 아무래도 아시아권 국가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수출한 만두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미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3% 정도를 미국 사람들이 먹었는데요. 이야. 지금 뭐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를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 만두 판매량이
한 7.9%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 홍콩에서의 한국 만두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46%나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 참 만두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네요. 그 외국에서는 근데 만두가 뭐 건강식, 웰빙 음식처럼 다뤄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만두가 웰빙 음식이다고 하기보다는요. 네. 한국의 만두가 웰빙 음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한국하고 같이 이 세 나라가 만두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만두를 많이 먹는 나라기도 하고요. 이 일본이나 중국의 만두에 비해서 한국 만두가 피가 좀 얇습니다. 그렇죠. 네, 현지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기 위주의 식단들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저탄수화물 음식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또 맞아지면서 한국의 만두는 좀 웰빙 음식이다. 아무래도 냉동 만두이고 레토르트 식품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중국산 만두 같은 경우는요. 네. 덤플링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덤플링하고 반대급부로서 이 만두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좋다. 한 끼 식사로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산 만두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주시니까 갑자기 뭐 이제 만두의 역사라든가 기원 같은 것들도 알고 싶어지는데 네. 자, 그 전에 본격적인 만두 얘기하기 전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시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렸는데 너무나 빨리 후다닥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참여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내어드릴까 합니다. 우리 셰프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힌트 좀 하나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오늘 퀴즈는요.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진행이 된 미국의 음악 시상식이 무엇이냐라는 퀴즈였습니다. 미국의 3대 시상식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제 단독 무대를 처음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죠. 객관식입니다. 1번 그래미, 2번 조수미, 3번 아카데미.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셰프님은 정답 아시죠? 네. 그 청취자들 수준에 비해서 보기가 참 그래요. 좀 쉽나요, 네. 너무? 힌트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좀 그렇군요. 센스가 정말 엄청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제가 좀 놀라운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워낙 슬기로우셔서 오답률이 적습니다. 보통은 이제 당첨되시려고 재미난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오답이 좀 적어요. 재미난 재치 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기선님께서는 정답 4번 정부미. 정부미 아시는 분들 계시죠? 7438님 정답 글래미상. 아쉽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만두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일단 기원과 역사부터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네, 만두는 이 통계가 가능한 단일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먹는 음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두 하면은 이제 곡물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피를 만들고요. 그 안에 뭐 고기나 채소들을 다져서 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곡물로 된 피하고 안에 들어가는 소가 합쳐진 음식이라고 볼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음식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의 덤플링, 만두, 우리나라의 만두에 해당될 거고, 일본에는 뭐 교자,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중남미 쪽에 엠파나다 같은 음식들도 있고요. 러시아의 펠메니, 그리고 폴란드의 뭐 피오르기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들 굉장히 만두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만두의 형태를 가진 음식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만두 종주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만두가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많이 선전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는 나관중에 그 삼국지를 소설로 쓴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한 다음에 그 강을 넘어오면서 파도가 높아서 사람 머리를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는데 만두를 사람 모양으로 빚어서 그
물살을 달랬다라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부터 이제 남만, 만자를 써서 만두, 사람 머리.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만두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고 우리 교자라고 하는 거는 반달 모양으로 그쵸. 생긴 만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예. 이 한나라 말에 장준경이라는 의사가 동상으로 귀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만두국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국의 이야기는 이렇고요. 사실은 밀가루가 시작되면서부터 밀가루에다가 음식을 싸서 먹는 문화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그 수메르 요리책이 있습니다. 이 돌판에다 새긴 건데요. 이야. 거기에 이 만두 모양의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기원전 4000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쪽의 이야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적으로 이 만두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양쪽으로 동서로 퍼져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만트, 우즈벡에서는 만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만토, 카자흐스탄 만띠, 위구르에서는 만타, 중국에서는 만두, 만토 이렇게 이름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같은 음식에 대해서 이름도 많다. 예, 아마도 그 실크로드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퍼져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아마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큰 줄기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원을 딱 정확히 짚기도 어렵고. 네, 음식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다양성도 좀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네네. 워낙 뭐 내 거다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좀 따지고 싶어져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역시나 기원과 역사가 굉장히 뭐 다양하게 해석이 또 되고 있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고 뭐 중국이나 일본 각각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만두 형태의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그 생김새나 만드는 방법들도 좀 다르잖아요. 네네. 아시아의 3국의 만두 좀 비교해 주시죠. 중국이 아까 만두 이제 굉장히 자신들의 음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만두, 포자, 교자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중국의 만두가. 만두, 포자, 교자. 네. 만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가 막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기소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찐빵 우리로 생각하면 찐빵. 예, 찐빵을 생각하시면 예. 발효를 시키죠. 이 피를 발효시키는 게 만두에 해당하고요. 네. 포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자도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기나 채소를 가진 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얇은 피를 가진 네. 그 발효시키지 않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만두를 교자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제 만토, 피오츠, 차오치에 이렇게 중국에서는 부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중에 교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 중에서 피가 얇고 또 소를 굉장히 잘게 다져서 일본 사람들 그런 걸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교자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했는데 교자랑 만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명동에 노포 추천로에서 만두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만두가 아니고 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름이 교자 만두로 이렇게 정정이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삼국의 만두가 조금씩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조리법도 좀 다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을 때 만두를 시키려고 했는데 네. 분명히 만두인 줄 알고 시켰거든요. 근데 속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찐빵, 예, 우리 꽃빵처럼 생긴 네. 그게 만두에 해당하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맞는 거네요. 네네, 우리는 그걸 이제 만두라고 부르고요. 중국 사람들은 포자, 교자라고 부르고요. 그렇군요. 그 만두를 먹는 방식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만두를 먹는 것들도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만두가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 요리였어요. 이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기록적으로 많이 오래전에 만두에 대한 기록이 네. 1270년대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향학곡 아마 아실 텐데요. 예. 이 쌍화라고 하는 것이 설이 상자에다가 꽃 화자를 써서 밀가루를 이야기하고요. 이 쌍화점은 만두 가게를 얘기합니다. 이 만두에서 밀가루에 집중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가 많이 나질 않아요. 쌀을 중심으로 쌀이 오히려 싸죠. 그렇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만두가 임금님이나 먹는 고급 음식이었고 만두를 이제 서민들이 훔쳐먹거나 하면 사형에 처했다는 고려실록의 내용도 나오고요. 예. 또 조선시대에는 뇌물로 만두를 고기하고 밀가루가 들어있으니까 네. 뇌물로 많이 제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야.
그러면서 1960년대 이제 우리가 간식으로 많이 먹게 돼요. 분식 장려운동이 일어나면서 밀가루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간식으로서 이 만두를 좀 접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야, 만두가 고급 음식이었군요. 네네. 이 만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3352님께서는 중국 여행할 때 물만두에 빨대 꽂아 먹길래 신기해하면서 먹었어요 하는데 저 이게 뭐예요? 아마 그 소룡포 같은 만두들이요. 안에 있는 육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 예. 예, 그런 만두류 쪽에서는 육즙 중심으로 만드는 만두 쪽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국물들을 밖에 국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국물들을 먹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빨대를 꽂아 먹어요? 네네. 오, 신기하네요. 4577님께서는 셰프님이 가장 좋아하는 만두 조리법이 궁금합니다. 튀김 만두, 물만두, 찐만두, 만두국 중에 그리고 육즙 팝니까? 담백 팝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만두를 국물에 넣은 것을 좋아해요. 국물에? 만두국, 예, 만두국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조리법이 있나요? 만두국에는 만두국이 우리 설날 때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만두하고 떡을 같이 넣는 것을 좋아해요. 네. 저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북쪽 지역에서는 밀가루가 많이 나니까 만두국을 먹고요. 네. 설날에 남쪽에서는 떡국을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떡만두국을 먹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떡만두국이 굉장히 밀가루하고 쌀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서 네. 영양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맛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셰프님이니까 제가 네.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이라던가 이런 걸 좀 여쭤봤는데 떡만두국은 원래도 많이 먹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비법이군요. 네, 저는 네, 떡하고 만두를 같이 먹는 게 참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만두의 모양이나 만드는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어떻게 특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만두를 많이 먹습니다. 북한 네. 음식하면 만두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 황해도 쪽에 개성 지역이죠. 이쪽에는 이제 편수만두, 개성만두라 그래서 네모나게 만두를 빚어요. 양쪽 모퉁이를 접어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네모나게 모양이 나오는 이런 만두가 있고요. 또 함경도에서는 막가리 만두라고 해서 예. 이 생감자를 갈아가지고 가라앉힌 앙금으로 만두피를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위쪽 지역이다 보니까 감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감자로 피를 만들고요. 평안도에서는 또 굴림만두라고 해서 완자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달걀물을 입히고 밀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만두를 만들기도 합니다. 충청도에서는 또 오색만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소를 그 피에다가 쌀 때 피를 노란색, 분홍색, 갈색, 초록색, 흰색으로 만드는데 각각 치자, 지초, 도토리, 부추를 넣어서 색을 냅니다. 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두의 소보다는 피에 집중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많이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 소 말고 피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가루가 우리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예. 다양한 피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다시 좀 약간 해외로 나가봐서요. 네네.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만두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네네. 최근에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수출량이 계속 늘고 수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K-팝 지금 아까 질문에서도 퀴즈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서 싸이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쵸. 강남 스타일 이런 K-팝 열풍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콘텐츠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완성도, 노력 같은 것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 한국 음식들이 다른 문화에 비해서 조금 더딘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밥을 중심으로 해서 반찬을 전개해 놓고 한상 차림을 먹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만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콘텐츠의 내용보다도 그걸 얼마나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 K-팝 같은 경우 보면은 군무 이런 것들이 칼군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처럼 한국의 음식들도 그 퀄리티에서 강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상품으로 드렸었던 모 만두 회사에서 네. 그 상품을 받았던 청취자분들께서 후기를 막 전달해 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나 혹은 피가 다른 종류가 한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다 먹어보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만두라는 한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고 디테일을 살릴 수 있구나.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앞서서 아시아권 말고도 뭐 만두와 비슷한 그런 네네. 음식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뭐 네, 이런 거 라비올리는 말씀해 많이들 주셨네요. 아실 것 같고요. 네. 제가 프랑스 알자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 이제 독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이쪽에 가면은 프락시나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달팽이라는 뜻의 알자스인데요. 네. 만두하고도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김 크기로 예. 우리 김밥 싸는 김 크기로 넓게 네모나게 펼칩니다. 그리고 예. 그 위에다가 고기하고 야채 다진 소를 예. 얇게 또 펼쳐요. 그리고 이거를 김밥 말듯이 말아요. 아. 네, 그리고 김밥 써는 것처럼 썹니다. 예. 김밥 한 알의 크기처럼 생긴 만두가 나오는데요. 옆면을 단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넓은 널판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았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달팽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기 달팽이라는 뜻의 알자스 프락시나카라는 요 음식이 있고요. 우리가 만두는 되게 가장 많은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음식하면은 뭐 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두는 우리나라 음식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인데요. 네. 이 폴란드의 피오르기라고 하는 피오르기. 예, 만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 대표 음식 뭐예요? 라고 하면 이 피오르기라고 하는 만두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고요. 네. 만두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의 만두는 우리랑도 맛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요? 숙주가 또 들어가고요. 다양한 만두국도 있습니다. 만두국도 있고 구워서도 먹고요. 쪄서도 먹고 예,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데 우리랑 음식이 굉장히 비슷한 맛의 만두가 이제 피오르기인데 특이한 피오르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딸기잼을 넣어서 만두를 빚습니다. 딸기잼 만두요? 네, 그리고 이걸 쪄서 따뜻하게 먹는데요. 이야. 네, 우리가 만두를 먹는 방법하고 요거 한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만두는 딸기 만두는 먹기가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드셔보셨는데 네네. 좀 힘들었어요?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무리한 도전은 안 하는 성격이라 네. 그거는 좀 빼고 먹고 싶네요. 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라비올리 그냥 네. 후루룩 넘어가셨는데 저 잘 모르거든요. 네. 라비올리는 이탈리아의 만두예요. 네. 이탈리아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피자하고 네. 파스타. 그렇죠. 파스타 면이고요.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서 도우 위에다가 그렇죠. 재료들을 올려가지고 오븐에서 굽는데 그 정도는 알죠. 네, 둘 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만두가 바로 라비올리인데요. 라비올리. 이 라비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얘네들을 파스타 면처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를 많이 넣질 않아요. 그리고 소스. 우리 까르보나라나 토마토 파스타처럼 소스를 중심으로 조리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탈리아의 만두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비올리 같은 경우는 안에 소를 넣긴 넣지만 그 맛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소스를 통해서 전체 음식을 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 시킬 때 보면 뭐 스파게티 면인지 뭐 링귀니 뭐 이런 면인지 뭐 라비올리인지 이런 거 나와 면 있는 게 종류도 다양하고요. 파스타 면 대신에 만두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두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오늘 점심 메뉴는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만두에 대한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DJ로 함께한 전 이현웅이었고요. 오늘 월요일에 내드린 퀴즈, 먼데이 퀴즈. 정답은 1번 그래미였습니다.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 그리고 또 오답자 중에 재치 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제작진이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야겠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